안녕하세요. 저는 30년 넘게 경기도에서 김밥집을 운영한 50대 여성입니다. 저는 그냥 평범한 아줌마예요. 35년간 김밥집 하면서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밥 짓고 김 굽고 단무지 썰고 손님 맞이하며 살았죠. 저는 지금도 새벽 4시가 되면 저절로 눈이 떠져요. 몸이 그렇게 길들여진 거죠. 사실 그냥 먹고 살려고 김밥 말았고 눈앞에 배고픈 사람 있으면 밥 줬고 추운 사람 있으면 들여서 재워줬을 뿐인데 그게 뭐 대단한 건가요? 다 그렇게 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요즘 와서 생각해보면 세상이 많이 변한 것 같기도 해요. 옆집 사람 이름도 모르고 사는 세상이 됐으니까요. 제가 살던 시절엔 안 그랬거든요. 이웃집 숟가락이 몇 개인지도 알고 누가 아프면 미역국도 끓여다 주고 그렇게 살았어요. 저는 이 사연을 통해서 뭔가 거창한 걸 전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제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 마음속에 뭔가 따뜻한 게 남았으면 좋겠어요. 혹시 지금 힘드신 분이 계시다면 이것만 알아주셨으면 해요. 인생은 어디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제 인생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알 거예요. 저는 전라도에서 태어났어요. 6남매 중 넷째였고요. 위로 오빠 둘, 언니 하나, 아래로 남동생 둘이 있었어요. 집은 가난했습니다. 아버지는 농사를 지었는데 땅이 없어서 남의 땅 빌려 사는 소장농이셨어요. 그때 아버지가 그러셨죠. 여자가 무슨 대학이여, 밥이나 잘해. 시집이나 잘 가면 돼. 그 한마디에 제 진학은 끝이었어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제가 번 돈으로 남동생 둘 고등학교 보내고 막내는 대학까지 보냈어요. 제 꿈이요? 그런 거 생각할 여유가 없었어요. 그냥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게 전부였죠. 그러다 24쯤 공장 한밭집에서 일하게 됐어요. 거기서 요리를 배웠습니다. 떡볶이, 순대, 김밥, 라면. 제가 만든 음식을 맛있다고 할 때마다 뿌듯했어요. 그때 배운 게 제 평생 밥벌이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지만요. 그때 남편을 만났어요. 점잖고 말수가 적고 성실해 보였거든요. 키가 크고 이목구비가 반듯해서 여자들이 좋아할 스타일이었어요. 그때 남편이 작은 공장에서 생산직으로 일하고 있었어요. 저한테 이렇게 말했죠. 난 크게 성공하고 싶은 사람이야. 경숙이가 옆에서 도와주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저는 그 말을 믿었어요. 참 순진했죠. 연애 한번 못해본 시골 처녀가 뭘 알겠어요.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 본색이 드러났습니다. 남편은 일을 안 했어요.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오래 못 버텼어요. 회사 다니다가 상사한테 한마디 들으면 바로 때려치우고 맨날 친구들이랑 당구장 가고 술집 가고 저녁 되면 술 냄새 풀풀 풍기며 들어와서 밥 차려놓으라고 소리쳤어요. 제가 힘들게 돈 모아서 작은 분식집을 차렸을 때도 그랬어요. 저는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는데 남편은 코빼기도 안 비쳤어요. 한 번은 점심때 손님이 몰려서 정신없이 김밥을 싸고 있는데 남편이 들어와서 TV를 켜는 거예요. 제가 말했죠. 여보, 손님 많은데 잠깐 좀 도와줘. 서빙이라도 좀 하든가. 그랬더니 남편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남자가 무슨 그런 일을 해. 동네 사람들한테 무시당하는 꼴 보고 싶어? 그러고는 나가버렸어요. 당구 치러 간다면서요? 저는 혼자서 20줄 넘는 김밥을 묵묵히 말았습니다.
손목이 끊어질 것 같았어요. 근데 이상하죠? 그때는 그게 다 제 팔자련이 했어요. 남편이 밖에서 다른 여자 안 만나고 도박 안 하고 술 먹고 행패 안 부리면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그 시절엔 다들 그렇게 살았으니까요. 그러다가 시어머니까지 모셨어요. 시어머니가 몸이 좀 안 좋으셨거든요. 당뇨에 고혈압에 나중엔 치매까지 오셨어요. 병간호를 7년 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시어머니 기저귀 갈고 밥 떠다 드리고 그러고 나서 가게 나가서 김밥 말았어요. 남편은요, 본인 엄마인데 병간호 한 번 안 했어요. 그건 며느리가 할 일이지 라면서요. 시동생이 셋 있었는데 그것도 다 제가 뒷바라지 했어요. 학비, 결혼자금, 전세금 죄다 저한테 손 벌렸어요. 남편은 사업한다고 돈을 뻑하면 가져갔어요. 친구랑 뭘 해보겠다면서요. 그 결과가 어땠을 것 같으세요? 2억이 날아갔어요. 제가 피땀 흘려 모은 돈이요. 남편은 그때도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이 운이 없었었다고 남탓만 했어요. 결국 그 빚 갚으려고 대출까지 내서 24시간 운영하는 김밥집을 시작했죠.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밥을 지었어요. 새벽 출근하는 분들, 점심엔 직장인들, 저녁엔 야근하는 분들, 밤엔 택시기사님들. 밤 12시에 문 닫고 설거지하고 청소하면 새벽 2시가 훌쩍 넘었어요. 잠은 2-3시간밖에 못 잤어요. 그렇게 10년을 버텼습니다. 그 사이에 아들 둘을 낳았어요. 큰애 낳고 3일 만에 가게 나왔고 둘째 낳고도 일주일 만에 김밥을 쌌죠.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안 그러면 굶으니까요. 그때도 남편은 여전히 당구장이었어요. 남편은 입버릇처럼 이런 말을 했어요. 남자는 한 방이야. 한 방 크게 터뜨려야지. 쪼잔하게 월급쟁이 하면 뭐해? 처음엔 그 말이 멋있어 보였어요. 큰 꿈을 가진 사람 같았거든요. 근데 결혼하고 보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남편이 말하는 한 방은 그냥 일을 안 하고 대박만 노리겠다는 소리였거든요. 사업한다고 2억 날린 뒤로 정신을 차렸나 싶었는데 아니더라고요. 그 뒤로도 이것저것 들고 왔어요. 친구가 좋은 거 알려줬다면서 투자하자고 땅 사두면 오른다면서 돈 달라고. 저는 그때마다 등골이 오싹했어요. 여보, 제발 그런 거 하지 마. 우리 그럴 돈 없다고. 집까지 잃어야 정신 차릴래? 야, 이건 진짜야. 이번엔 확실한데. 확실하다는 말, 그거 몇 번을 들었는지 몰라요. 어느 순간부터 저는 포기했어요. 차라리 제가 번 돈 조금 쥐어주고 당구장이나 가라고 하는 게 낫겠다 싶었어요. 괜히 큰 돈 들고 사고 치는 것보다 10,000원 들고 당구장 치고 오는 게 100배 나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남편한테 매달 용돈을 줬어요. 이거 갖고 당구 치든 술 마시든 당신 알아서 해. 대신 사업은 생각도 마. 남편은 투덜거렸지만 받아갔어요. 그렇게 몇 년이 지나니까 남편이 가만히 있어주는 것만 해도 고마울 지경이 됐어요. 웃기죠? 남편이 아무것도 안 하는 게 감사한 거예요. 근데 남편은 끝까지 그 한 방을 못 버렸어요. 제가 준 용돈으로 매주 로또를 샀거든요. 토요일마다 복권 가판대 가서 1시간씩 있다 오는 게 남편의 유일한 낙이었어요. 저는 그것도 잔소리 안 했어요. 5,000원이면 당구 한 번 치는 것보다 싸니까요. 어차피 안 될 것 그냥 희망이라도 갖고 살라고 내버려 뒀어요. 그때는 정말 몰랐네요. 그 5,000원짜리 종이가 제 인생을 통째로 뒤집어 놓을 줄은요.
그래도 가게 하면서 신기한 인연이 많았어요. 어떨 땐 남편보다 낫다 싶을 정도로요. 특히 요즘 같은 겨울에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길에서 붕어빵 굽는 냄새 맡으면 문득 떠오르는 얼굴들이 있거든요. 지금은 어디서 뭘 하며 살고 있을까? 잘 살고 있을까? 30대 후반쯤 돼 보이는 여자분이 하셨는데 어린 딸이 둘 있었어요. 큰애가 12살쯤, 동생이 9살쯤 됐을 거예요. 학교 끝나면 와서 엄마 일 돕더라고요. 반죽 붓고 봉투에 담고 거스름돈 주고 처음엔 그냥 건너편 가게 사람들이구나 했어요. 그런데 보면 볼수록 이상했어요. 아이들 표정이 너무 어두웠어요. 다른 집 애들은 뛰어놀고 까불까불한데 그 아이들은 항상 기가 죽어 있었어요. 그리고 몸에 멍이 있었죠. 어느 날 새벽 가게 정리 끝내고 나오는데 골목 구석에 뭔가 움직이는 게 보였어요. 가까이 가봤더니 그 애들이 있더라고요. 두 자매가 골목 구석에 쪼그리고 앉아서 덜덜 떨고 있었죠. 겨울인데 얇은 내복 같은 거 하나만 입고서요. 얘들아, 너희 여기서 뭐해? 이 시간에 집에 안 가고. 그러다 감기 걸려. 첫째인 애가 고개를 푹 숙이고 말했어요. 아빠가 술 먹고 들어와서 엄마 때리고 우리도 때려요. 무서워서 못 들어가요. 그 말 듣는데 가슴이 무너지더라고요. 저는 아이들 손을 잡고 가게 안으로 데려왔어요. 난로 앞에 앉히고 따뜻한 물 주고 남은 김밥을 꺼냈어요. 만두도 쪄서 줬죠. 배고프지? 일단 이거 먹어. 천천히 꼭꼭 씹어 먹어. 아이들이 허겁지겁 먹는 모습을 보는데 눈물이 났어요. 우리 아들들은 따뜻한 집에서 자고 있는데 이 아이들은 한겨울 새벽에 골목에서 떨고 있다니. 그날 이후로 저는 그 아이들을 챙기기 시작했어요. 아빠가 술 먹는 날이면 아이들이 제 가게로 왔어요. 그러면 따뜻한 데서 재워주고 김밥 싸주고 떡볶이도 해줬죠. 이모 감사합니다. 엄마하고 동생은 이모를 천사라고 불러요. 아유 됐어. 밥이나 더 먹어. 많이 먹어야 키도 크지. 붕어빵집 엄마가 한 번은 찾아와서 울더라고요. 남편한테 맞아 퉁퉁 부어있는 채로요. 사장님, 저희 애들 챙겨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제가 나중에 꼭 갚을게요. 그리고 우리 애들한테도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된다고 했어요.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손사래를 쳤어요. 아유 무슨 뭘 갚아요. 됐어요. 그냥 애들 잘 키워요. 그게 저한테 갚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붕어빵 가게가 문을 닫았어요. 인사도 없이요. 아이들도 엄마도 흔적 없이 사라졌어요. 수소문에 맞지만 어디로 갔는지 아무도 몰랐어요. 그 뒤로 한동안 그 아이들 생각에 잠을 못 잤어요. 밥은 굶지 않고 다닐까? 학교는 잘 다니고 있을까? 세월이 흘러도 겨울만 되면 생각났어요. 붕어빵 냄새 맡으면 아이들 얼굴이 떠오르고요. 김밥집 운영한 지 30년쯤 되니 저도 50 중반이 넘었고 손목 관절이 안 좋아져 하루 일하고 나면 팔을 못 들 지경이었어요. 그래도 가게는 놓을 수가 없었어요. 남편은 여전히 돈을 안 벌었으니까요. 그때쯤 이상한 일들이 생겼어요. 어느 날 점심때 젊은 여자분이 혼자 들어왔어요. 30 중반쯤 돼 보였는데 깔끔하게 차려입고 인상도 차만이 좋았어요. 야채김밥 한 줄을 조용히 먹더니 계산할 때 5만 원짜리를 내미는 거예요. 아이 손님 거스름돈이요. 손님 잘못 주신 것 같은데? 아닙니다. 괜찮아요. 받으세요. 그러고는 나가버렸어요. 저는 멍하니 서 있었죠. 뭐지? 싶었어요.
며칠 뒤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떡볶이 하나 먹고 급히 나갔는데 테이블 위에 냅킨이 있더라고요. 버리려고 집었는데 뭔가 적혀 있었어요. 감사합니다. 덕분에 잘 살고 있어요. 순간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내 덕분에 잘 산다니. 저는 고개를 갸웃했지만 대수롭지 않게 넘겼어요. 오래 장사하다 보면 수많은 손님을 만나니까 그런 걸 일일이 기억할 수 없잖아요. 그때마다 좀 이상하다 싶었지만 바쁜 일상에 금방 잊어버렸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때 눈치챘어야 했는데. 그 손님들이 누구였는지요? 그날은 토요일 밤이었어요. 저는 가게 정리 끝내고 집에 들어왔는데 남편이 거실에서 한가롭게 누워 TV를 보고 있었어요. 평소와 똑같은 풍경이었죠. 근데 갑자기 남편이 소리를 질렀어요. 평소와는 다른 목소리였죠. 경수가! 경수가! 이리 와봐! 저는 뭔가 싶어서 뛰어갔어요. 남편이 손에 뭔가를 쥐고 벌벌 떨고 있었죠. 나 당첨됐어! 1등이야 1등! 로또 용지였어요. 저는 처음엔 안 믿었어요. 남편이 매주 로또 사는 거 알았지만 그게 진짜 될 거라고는 생각도 안 했거든요. 숫자를 잘못 봤다고 생각하고 남편에게 다시 얘기했죠. 아이 무슨 소리야. 확인 제대로 해봐. 잘못 봤겠지. 휴대폰으로 확인해봤어요. 번호가 6개 다 맞았어요. 진짜 1등이었어요. 당첨금이 세후 53억 원 정도 된다고 했어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죠. 53억이라니 숫자가 실감이 안 났어요. 저한테 53만 원도 큰 돈인데 53억이라니. 평생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김밥 말아도 못 벌 돈이에요. 그날 밤 잠을 한숨도 못 잤어요. 머릿속으로 계속 생각했어요. 그럼 이제 김밥집도 접을 수 있겠구나. 손목 수술 받을 수 있겠구나. 노후 걱정 없이 살 수 있겠구나. 아들들 집도 사줄 수 있겠구나. 부푼 꿈에 들떠있던 때 남편이 저한테 듬직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어요. 여보, 우리 이제 고생 끝이야. 내가 당신한테 잘할게 진짜로. 저는 그 말에 또 울었어요. 남편하고 살면서 한 번도 못 들어본 말이었거든요. 진짜야? 경수가, 내가 그동안 못해준 거 다 해줄게. 이제 당신 부잣집 사모님이야. 고생 끝난 거라고. 이제 김밥집도 접어. 새벽에 일어나지 마. 아이 손목 아프다며. 큰 병원 가서 수술 받고 내가 다 해줄게. 남편이 계속 말했어요. 평생 처음 보는 모습이었죠. 당신 옷도 사줄게. 아이 맨날 앞치마만 두르고 살았잖아. 이제 백화점 가서 좋은 옷 사. 미용실도 가고. 당신이 예뻐지면 나도 좋잖아. 아 그리고 우리 여행도 가자. 우리 신혼여행도 제대로 못 갔잖아. 유럽 가자. 당신 평생 비행기도 못 타보고. 그 말들이 그렇게 달콤할 수가 없었어요. 저는 그 말을 미련하게 다 믿었어요. 35년을 같이 살았는데 설마 하는 마음이 있었죠. 이제 남편도 철이 들었겠지. 돈이 생겼으니까 변하겠지. 그때 저는 진짜 행복했어요. 정말 진심으로 행복했어요. 그게 지옥 가기 전에 마지막 행복이었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당첨금 수령하고 처음 며칠은 정말 꿈만 같았어요. 남편이 저를 백화점에 데려갔어요. 태어나서 처음 가본 명품 매장에 괜히 주눅이 들더라고요. 남편이 점원한테 말했어요. 우리 와이프 사줄 건데 제일 좋은 걸로 보여줘요. 가방 하나가 500만 원이 넘었어요. 저는 기겁했는데 남편은 바로 카드를 긁었어요. 이제 당신도 좀 있어 보이게 좋은 백 들고 다녀.
그땐 고마웠어요. 이 사람 진짜 변했구나 싶었죠. 근데 변하기 시작한 건 한 달쯤 지나서부터였어요. 남편이 외제차를 샀어요. 그것도 억소리 나는 거예요. 저는 말렸어요. 너무 생각 없이 돈을 막 쓰는 것 같았거든요. 여보, 우리 차 있잖아. 몇 년 더 타도 되는데 갑자기 왜 바꿔? 이제 돈 있는데 왜 그렇게 살아? 남들 다 그렇게 사는데. 남자는 차가 중요해. 그 다음은 골프였어요. 평생 골프채 한번 안 잡아본 사람이 갑자기 골프 레슨까지 받겠다고 하더니 골프장을 다니기 시작했어요. 거기서 만난 사람들이랑 어울리면서 남편이 점점 달라졌죠. 어느 날 저녁, 남편이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말했어요. 당신은 왜 이렇게 관리를 안 해? 뭐? 아니, 내 친구 부인들 보니까 다들 피부도 다 관리하고 머리도 하고 옷도 잘 입고 다니던데 넌 왜 맨날 그 모양이야? 아니, 내가 맨날 좋은 거 사줘도 왜 그 모양이냐? 그 말에 자존심이 상하더라고요. 제가 뭐라고 하기도 전에 남편이 계속했어요. 아이, 손도 봐. 완전 할머니 손이잖아. 그 뒤로 남편의 말이 점점 심해졌어요. 아, 여보, 나가려면 화장도 좀 하고 나가. 내 체면이 있지. 아이, 그리고 옷도 사줬으면 좀 입어. 저는 남편이 사준 명품 가방을 한 번도 못 들었어요. 어울리지 않았거든요. 평생 시장 가방만 들던 사람이 갑자기 그런 거 들면 이상하잖아요. 남편은 그것도 구박했어요. 3달 정도 지나면서부터 남편은 집에 잘 안 들어왔어요. 그때마다 골프 모임 있어, 사업 미팅 있어 하면서요. 어느 날은 남편 양복을 정리하다가 이상한 냄새를 맡았어요. 향수 냄새였죠. 제가 안 쓰는 향수요. 달콤하고 젊은 냄새, 가슴이 철렁했어요. 그래서 카드 명세서를 봤죠. 호텔 결제 내역이 있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레스토랑 결제 내역도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알면서도 모른 척했어요. 아니겠지. 설마 하면서요. 그러던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남편이 서류 봉투를 들고 집에 들어왔어요. 거실 테이블에 서류를 툭 던지더니 분위기를 잡고 말하더라고요. 할 말 있어. 여기 좀 앉아봐. 저는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나 이제 내 인생 살 거야. 나도 오래 참고 살았어. 우리 이혼하자. 저는 멍해졌어요. 아니, 참고 살았다고요? 대체 누가요? 기가 막혔죠. 뭐라고? 들은 대로야. 이혼하자고. 참고 산 게 누군데? 누가 뭘 참고 살아? 새벽 4시에 일어난 게 누구고, 네 엄마 똥 치운 게 누구고, 지 빚까지 다 갚은 게 누군데? 남편은 피식 웃었어요. 그러니까 헤어지면 되겠네. 맨날 일. 당신하고는 사는 게 재미가 없어. 남편은 어쩔 수 없다는 듯 한숨을 푹 쉬더니 휴대폰을 꺼냈어요. 화면을 보여주는데 여자 사진이었어요. 40대 초반쯤 돼 보이는 세련되고 예쁜 여자가 있었죠. 이 여자야, 내가 지금 만나는 사람. 저는 눈앞이 하얘졌어요. 숨기지도 않고 그걸 저에게 보여주다니. 뭐? 지금 바람을 피웠다고 대놓고 말하는 거야? 당신 진짜 뻔뻔하다. 남편이 휴대폰을 다시 집어넣으며 말했어요. 경수가, 솔직히 말할게. 나 당신한테 정 떨어진 지 오래됐어. 뭐? 당신은 맨날 일밖에 모르지. 새벽에 일어나서 김밥 싸고 밤에 들어와서 피곤하다고 쓰러지고. 아니, 뭐 까놓고 말해서 그게 무슨 부부야? 난 당신이랑 있으면 숨 막혀. 전 아무 말도 못하고 서 있었어요. 그리고 솔직히 당신 그 억척스러운 거 그것도 이제 질려. 처음엔 대단하다 싶었는데 지금은 그냥 여자 같지가 않아. 투박하고 거칠고
같이 있으면 내가 초라해지는 느낌이 든다고. 그래도 남자는 여자랑 살고 싶지 엄마랑 살고 싶은 게 아니잖아. 남편이 저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눈에 감정이 없었어요. 근데 걔는 나를 남자로 대해줘. 같이 있으면 즐거워. 살아있는 느낌이야. 당신이랑 있으면 그냥 늙어 죽는 느낌이야. 그러니까 그냥 좋게 정리하자. 20대부터 이 남자 뒷바라지하면서 살았어요. 근데 그게 이제 와서 억척스럽다고요. 여자 같지 않다고요. 늙어 죽는 느낌이라네요. 그때 남편이 서류를 밀었어요. 여기 사인해. 위자료는 3억 줄게. 무슨 계산이 그래? 어떻게 그 세월이 3억으로 끝나? 많이 주는 거야. 아니 솔직히 당신이 뭘 했다고? 이 돈도 내 행운으로 번 건데. 저는 그 순간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어요. 여태 남편한테 단 한 번도 소리 지른 적 없는 저였는데 그날은 정말 악을 썼어요. 내가 뭘 했냐고? 내가 뭘 했어? 야! 이 집안에 돈 번 사람이 나밖에 더 있어? 넌 당구장이나 가서 놀고 나만 죽어라 이랬다고. 근데 내가 뭘 했냐고? 그게 할 소리야? 남편은 귀찮다는 듯이 손사래를 쳤어요. 아이 됐어 알았어. 그 얘기 몇 번을 해. 맨날 레퍼토리가 그거냐. 지겨워 죽겠다. 아이 그럼 5억 됐지? 나도 더는 못 줘. 아 싫으면 법대로 해. 그리고 남편은 현관으로 가버렸어요. 문 앞에서 돌아보더니 이러더라고요. 나 오늘부터 안 들어올 거야. 짐은 나중에 챙길게. 문이 닫혔어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어요. 고작 5억 던져주고 끝낼 생각을 하다니. 근데 그보다 더 서러웠던 건요. 남편이 절 볼 때 그 눈빛이었어요. 마치 버리는 물건 보듯이 봤어요. 대체 난 그 사람한테 뭐였던 걸까? 비참함에 눈물이 계속 났죠. 저는 이혼 소송을 시작했어요. 변호사 선임하고 재산분할 제대로 받아내겠다고 독하게 마음먹었죠. 근데 현실은 생각과 달랐어요. 남편은 이런 상황을 대비해 다 준비해 놓은 상태였어요. 당첨금 53억 중 대부분을 이미 빼돌린 뒤였어요. 현금으로 찾고 다른 사람 이름으로 옮기고 숨겨놓고 제가 증거를 확보하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었어요. 남편 측 변호사가 저를 몰아붙였죠. 원고 장경숙 씨는 남편의 성공에 기여한 바가 없습니다. 가정주부로서 기본적인 역할만 했을 뿐이고 로또 당첨금은 피고가 순전히 자기 행운으로 얻은 것입니다. 저는 반박했어요. 제가 번 돈으로 가정을 유지했다고. 하지만 증거가 부족했죠. 전부 옛날 일이니까 서류가 없었고 증인도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큰아들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나 할 말 있어. 잠깐 만나자. 만나서 들은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아빠가 찾아왔어. 변호사도 같이. 엄마한테 불리한 증언해주면 나중에 10억 주겠대. 뭐라고? 기석이한테도 갔을 거야. 걔한테도 5억 준다고 했나봐. 큰아들이 한숨을 쉬었어요. 근데 엄마, 기석이가 그 자리에서 아빠한테 소리를 질렀대. 미친 거 아니냐고. 그 돈 누가 번 돈인데 그러냐고. 그랬는데 아빠가 뭐라 했는지 알아? 원래부터 너는 내 편이 아니었다고. 그러니까 평생 그 모양이라면서. 형 보라고. 형은 내 말 들을 줄 안다고 한 거야. 그러면서 줄 잘 서라고 충고했다는데. 저는 눈앞이 캄캄했어요. 남편이 아이들까지 갈라놓으려 한 거예요. 엄마, 나 그 말 듣고 너무 화가 났어. 근데 솔직히 말할게. 10억이란 말 듣는데 나도 잠깐 흔들린 건 사실이야. 그게 너무 부끄러워서 지금 엄마 얼굴을 못 보겠어. 큰아들이 울먹였어요. 고개를 숙인 채로요. 기석이가 나한테 전화해서 그랬어. 설마 아빠 말 들을 거 아니냐고. 난 당연히 아니라고 했는데 내 말을 못 믿겠대. 그 뒤로 나한테도 연락을 안 해.
저는 큰아들 손을 잡았어요. 네 잘못 아니야. 사람은 충분히 흔들릴 수 있어. 10억이 적은 돈이야? 엄마, 근데 엄마가 하나만 물어보자. 너 그 증언 정말 할 거야? 큰아들이 고개를 저었어요. 못해. 그건 진짜 못하지. 엄마가 어떻게 살았는지 내가 아는데. 근데 엄마, 그냥 난 법정에서 엄마 아빠 싸우는 게 싫어. 아빠 편도 싫고 엄마 편도. 그게 아니라 아들이 말을 잇지 못했어요. 저는 알았어요. 아이 마음도 찢어지고 있다는 걸. 이미 다 큰 아이들이라서 쉽게 받아들일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죠. 그날 밤 저는 생각했어요. 내가 끝까지 싸우면 뭐가 남을까? 돈을 더 받을 수는 있겠지? 근데 그 과정에서 아이들이 무너지면? 형제가 원수가 되면? 그게 무슨 소용이야? 고민 끝에 다시 변호사를 만났어요. 더 싸우시면 몇 억 더 받으실 수 있어요. 아드님들 증언이 없어도 방법은 있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어요. 변호사님, 저 그 돈 필요 없어요. 그 인간한테 더 매달리기 싫어요. 그리고 우리 애들 더 힘들게 하기 싫어요. 우리 싸움에 애들까지 얽혀서 이런 꼴 그만 보이고 싶네요. 결국 제가 받은 건 위자료와 재산 분할 합쳐서 5억, 그리고 제 명의로 된 낡은 아파트 한 채였어요. 긴 세월의 값이 그거였어요. 근데 이상하게도 더러운 돈 싸움에서 빨리 벗어났다는 게 그렇게 후련할 수가 없었어요. 적어도 자식들한테는 떳떳한 엄마로 남을 수 있었으니까요. 이혼하고 나서 전 완전히 무너졌어요. 처음 며칠은 그래도 괜찮았어요. 아니, 괜찮은 척했던 것 같아요. 청소도 하고 밥도 해먹고 산책도 나가고. 그런데 일주일쯤 지나니 갑자기 아무것도 하기 싫어지더라고요. 침대에서 일어나기도 싫었어요. 평생 새벽 4시에 일어나던 몸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점심때까지 누워있게 됐어요. 천장 보면서 이렇게 생각했죠.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안 나왔어요. 설상가상으로 손목 관절도 완전히 망가졌더라고요. 수술비도 몇백만 원이었어요. 그러고 나서 작은 아들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만나서 들어보니까 사업이 망했대요. 빚이 1억이 넘는다고 했는데 제가 보증을 섰던 거였어요. 까맣게 잊고 있었던 거죠. 엄마 미안해. 내가 갚을게. 근데 지금 당장은. 아들 얼굴이 반쪽이 돼 있었어요. 잠을 못 잔 게 눈에 보였어요. 저는 한숨을 쉬었죠. 얼마 필요한데? 엄마 미안해. 아빠한테 전화하려다가 그건 진짜 아닌 것 같아서. 그러니까 얼마냐고. 너부터 살고 봐야 할 거 아니야. 그렇게 또 돈이 나갔어요. 5억이 생각보다 빨리 줄었어요. 병원비, 세금, 빚 갚는 데 쓰다 보니까 어느새 반도 안 남았더라고요. 그때 김밥집은 이미 접은 상태였어요. 손목이 말을 안 들으니 더는 일을 할 수가 없었거든요. 수입은 없고 돈은 나가기만 했죠. 그래서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어요. 낡은 아파트는 전세 주고요. 그 돈이라도 있어야 노후를 버틸 수 있으니까요. 원룸에 혼자 앉아있으면 참 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라면 끓여 먹으면서 TV 보다가 갑자기 눈물이 나기도 하고. 사실 저도 왜 우는지는 몰라요. 그냥 이게 내 인생의 끝이구나. 그런 생각이 하루에도 몇 번씩 들었어요. 그때 유튜브 켜놓고 다른 사람들 사연 듣는 게 낙이 됐죠. 혼자 밥 먹는 게 너무 외로워서 뭐라도 누가 얘기해주는 걸 들으면 덜 외로운 것 같아서요. 이혼하고 두어 달쯤 지났을 때였어요.
병원 가는 길에 우연히 옛날 김밥집 근처를 지나가게 됐어요. 일부러 그쪽으로는 안 가려고 했거든요. 그 동네 가면 마음이 아프니까. 근데 그날은 길이 막혀서 어쩔 수 없이 그쪽으로 돌아갔어요. 버스에서 내려서 걷는데 누가 절 불렀어요. 어머, 경숙 씨 아니야? 돌아보니 옛날 김밥집 골목 옆에서 아구찜집을 하던 사장님이었어요. 저보다 나이가 6살 정도 많아서 친하게 지냈었죠. 나 경숙 씨 소식 들었어. 많이 힘들었지? 아유, 참 어떻게 그러냐? 그러다 사장님이 갑자기 뭔가 생각났다는 듯이 말했어요. 아, 맞다, 경숙 씨. 나 줄 거 있는데 잠깐만. 사장님이 가게 안으로 들어가더니 봉투 하나를 들고 나왔어요. 이거 경숙 씨 주려고 한참 갖고 있었는데 경숙 씨가 연락이 안 되더라고. 이게 뭐예요? 몰라. 한 달 전쯤에 젊은 여자분이 왔더라고. 그분이 이거 전해달라고 하고 갔어. 저는 의아했어요. 머릿속에 떠오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거든요. 저한테요? 누가요? 이름은 안 밝혔어. 그냥 전해만 달라고 하고 갔어. 나도 궁금했는데. 봉투를 열어봤더니 현금이 들어있었어요. 100만 원이었어요. 그리고 메모도 있었죠. 어떤 설명도 하나 없이 손글씨로 딱 한 줄만 적혀 있었어요. 이모님 힘내세요. 가슴이 뭉클했어요. 누가 이런 걸 보냈을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한테 이런 돈을 선뜻 줄 만한 사람이 없었어요. 친척들은 연락도 안 하고 친구들도 다들 형편이 넉넉하지 않고 이런 돈을 선뜻 줄 사람이 생각이 안 났어요. 이모님이라고 불렀으면 그래도 제가 아는 사람이란 뜻인데. 저는 그 봉투를 고이 집에 가져왔어요. 일부러 쓰지 않았죠. 누가 보낸 건지도 모르는 돈을 함부로 쓰면 안 될 것 같았어요. 그 대신 힘들 때마다 꺼내봤어요. 그 메모를. 그 한 줄이 저한테 얼마나 큰 힘이 됐는지 몰라요. 세상에 나를 생각해주는 사람이 있구나. 제 인생에 관심 가져주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으니까요. 내가 완전히 혼자는 아니구나. 그 생각만으로 버틸 수 있었어요. 이혼하고 나서 저는 한 번씩 남편이 새로 만난 민지연이란 여자 소식을 찾아봤어요. 미워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궁금했어요. 그 여자는 대체 뭐가 좋아서 나이 많은 남자한테 붙었을까? 돈 때문일까? 아니면 진짜 좋아서일까? 남편은 그 여자랑 찍은 사진을 올리면서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이런 글까지 썼더라고요. 인생 후반전, 진짜 내 짝을 만났다. 사랑이라는 걸 알려준 사람. 언제 결혼해 줄 거야? 남편은 주변 시선도 신경 안 쓰는 것 같았어요. 계속 행복한 척 사진 올리고 자랑하고 저는 그 사진들 보면서 이상하게 화가 안 나더라고요. 옛날 같았으면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을 텐데 그냥 뭔지 모르게 불쌍했어요. 하필 저 인간 손에 들어가서 저 돈이 얼마나 갈까? 평생 쓰면 10년도 안 돼서 바닥날 텐데. 그때 저 여자는 어떻게 할까? 한숨만 나왔어요. 어느 순간부터 저는 SNS를 안 봤어요. 볼 필요가 없었죠. 그렇게 계절이 바뀌고 이혼한 지 1년이 다 돼가고 있었어요. 저녁을 먹다가 TV를 켰어요. 혼자 밥 먹을 땐 TV라도 켜놔야 덜 외롭거든요. 뉴스가 끝나고 다큐멘터리 프로그램 예고가 나왔어요. 제가 평소에 잘 보던 프로그램이었어요. 특집 다큐멘터리 로또의 저주. 53억 당첨자의 추락. 충격적인 이야기 공개합니다. 저는 별 생각 없이 보다가 화면에 나온 뒷모습을 보고 멈췄어요. 저 걸음걸이, 뒷모습. 흐릿하게 처리돼 있었지만 분명 남편이었어요.
저는 채널을 고정하고 밤 10시까지 기다렸어요. 심장이 두근거렸죠. 뭔가 이상한 예감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기다리던 시간이 되자 다큐멘터리가 시작됐어요. 로또 1등 당첨, 누구나 꿈꾸는 행운입니다. 하지만 이 행운이 저주가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가장 충격적인 사례를 공개합니다. 화면에 남자가 나왔어요. 음성은 변조됐고 얼굴은 모자이크 처리됐지만 전 바로 알아봤어요. 남편이었죠. 말투도 손짓도 30년 넘게 살았는데 모를 리가 없잖아요. 프로그램은 남편의 1년을 추적하고 있었어요. 당첨 직후의 호화로운 생활, 이혼, 새 여자와의 동거, 돈을 물쓰듯 쓰는 모습. 근데 충격적인 건 그게 아니었어요. 남편이 로또 당첨 후 사기를 쳤대요. 당첨된 걸 이용해서요. 수법은 이랬대요. 남편이 자기가 로또 1등 당첨자라는 걸 증명하면서 사람들한테 접근한 거예요. 나는 로또 번호 잘 보는 사람을 알고 있다. 그 사람한테 돈 좀 대주면 다음 번호를 알려준다. 이런 식으로요. 실제로 당첨된 사람이니까 사람들이 믿은 거죠. 남편은 그렇게 해서 여러 명한테 수억 원을 뜯어냈대요. 저는 입이 떡 벌어졌죠. 그 많은 돈을 갖고도 사기를 쳐요? 대체 뭐가 모자라서요? 이어서 피해자들 인터뷰도 나왔어요. 다들 얼굴은 모자이크 됐지만 목소리는 들렸어요. 전 재산 5천만 원을 맡겼어요. 진짜 당첨자라니까 믿었죠. 근데 연락이 끊겼어요. 저도 2억을 줬어요. 이자까지 쳐서 돌려준다고 했는데 사라졌어요. 저 인간이 저런 짓까지 하고 다녔다니 원래 저 모양인 인간이었구나 싶더라고요. 돈이 생기니까 본색이 나온 거예요. 그걸 알게 되니까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죠. 근데 더 충격적인 건 따로 있었어요. 갑자기 화면이 바뀌더니 한 여자가 나왔어요. 바로 남편이 새로 만난 그 여자였죠. 여자가 카메라를 정면으로 보며 말했어요. 저는 프로그램 취재를 위해 김 씨에게 접근해 그의 사기 행각을 취재했습니다. 저는 숟가락을 떨어뜨렸어요. 화면 속 여자는 담담하게 모든 상황을 계속해서 말했어요. 처음엔 단순한 취재 협조였습니다. 하지만 K 씨와 자주 보면서 전 알게 됐습니다. 이 사람이 가족을 얼마나 함부로 대했는지. 전 그 진실을 세상에 알리고 싶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멍하니 쳐다봤어요. 알고 보니 그 여자가 잠입 취재를 한 거였더라고요. 그제야 이해가 됐어요. 남편이 그 여자한테 빠져서 그렇게 빨리 이혼을 했는데 왜 바로 재혼 안 했나 싶었거든요. 여자가 결혼을 안 해준 거였어요. 저는 화면을 멍하니 쳐다봤어요. 이 여자는 처음부터 취재 목적으로 접근한 거였구나. 남편 몰래 주변을 맴돌면서 마음을 사고 증거를 모은 거였어요. 방송은 계속됐죠.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 내용들이 머리에 안 들어왔어요. 머릿속이 하얘졌죠. 남편이 사기꾼이 된 것도 충격이었지만 여자의 정체는 더 충격이었어요. 방송 마지막에 그 여자가 말했어요. 화면인데도 저를 똑바로 보고 있는 기분이었죠. 저는 김씨 전부인께 한마디 하고 싶어요. 당신 잘못 아니었다고요. 당신은 충분히 잘했다고 그 말 전하고 싶었습니다. 전 화면을 보며 혼자 중얼거렸어요. 근데 넌 대체 누구야? 아니, 왜 이런 일을 한 거야? 그 답을 알게 된 건 얼마 뒤였어요. 방송이 나가고 며칠 후 인터넷이 난리가 났더라고요. 남편 얼굴은 모자이크 됐지만 금방 신상이 털렸어요. 이름, 나이, SNS 계정까지 사람들이 다 찾아냈더라고요. 53억 로또 사기남 실화냐? 저런 놈이 감옥을 안 가? 국민 쓰레기.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큰아들한테 연락이 왔어요. 엄마, 나 아빠랑 연 끊을 거야. 왜? 무슨 일 있었어?
아빠가 나한테도 돈 달라고 했어. 투자하면 2배로 불려준다고. 내가 거절했더니 욕하고 가더라. 그러더니 방송에 그렇게 나온 거야. 어떻게 나한테까지 그래? 큰아들이 한숨을 쉬었어요. 엄마, 아빠가 사기꾼이야. 난 진짜 창피해서 못 살겠어. 다신 연락 안 할 거야. 작은 아들도 똑같이 말했어요. 아버지한테 투자하라고 연락받았다고. 수상해서 안 줬는데 다행이라고요. 결국 남편은 사방에서 쫓기는 신세가 됐어요. 경찰한테도, 피해자한테도, 채권자들한테도. 여자는 증거 다 넘기고 사라졌고요. 제주도 빌라까지 다 압류당했대요. 그러던 어느 날 새벽 초인종이 미친 듯이 울렸어요. 이 시간에 누가 왔나 싶어서 인터폰을 봤는데 심장이 철렁했어요. 1년 만에 다시 본 남편이었어요. 근데 제가 아는 남편이 아니었어요. 모자를 푹 눌러쓰고 마스크를 하고 있었는데 눈 주위가 시커멓게 부어 있었어요. 옷도 구겨지고 더러워져 있었죠. 경수가 나야. 문 좀 열어줘. 저는 망설였어요. 열어줘야 하나 끝까지 모른 척해야 하나 싶어서요. 제발 문 좀 열어줘. 부탁이야. 결국 문을 열었어요. 남편이 눈치를 살피더니 비틀거리며 들어왔죠. 경수가 나 좀 숨겨줘. 제발 며칠만 여기 있게 해주라. 뭐? 미쳤어? 나 지금 쫓기고 있어. 피해자들이 찾아다녀. 경찰도 찾고 있고. 제발 며칠만, 진짜 며칠만 있게 해주라. 나 이대로 들어가면 인생 끝장이란 말이야. 나 혼자 다 뒤집어 쓰게 생겼어.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여전히 반성하거나 잘못했다는 태도는 전혀 없었거든요. 당신 지금 나한테 뭘 어쩌라는 거야? 사고치고 도망다니다가 나한테 숨겨달라고? 여보, 나 아무 데도 갈 데가 없어. 친구들도 다 등 돌렸어. 애들도 내 전화 안 받아. 남편이 무릎을 꿇었어요. 제가 알던 모습과 달리 너무 진지한 모습이라 낯설었죠. 제발 한 번만. 진짜 내가 미안해. 그동안 우리 같이 살았던 정이 있잖아. 저는 피식 웃음이 나왔어요. 정? 당신이 그 정을 고작 얼마 주고 더럽게 끝냈잖아. 5억이었나? 그때 내가 미쳤어. 진짜 미쳤어. 여보 제발 경수가. 남편이 갑자기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어요. 사진을 보여주더라고요. 사진 속에는 어느 지하 창고에 있는 현금 다발이었어요. 돈 뭉치가 잔뜩 쌓여있는 사진이었죠. 경수가 이것 봐. 나 아직 돈 있어. 이거 숨겨놓은 거야. 나 도와주면 이거 반 줄게. 아니다. 그냥 다 줄게. 그래도 이거 10억은 넘어. 저는 그 사진을 보면서 한숨이 나왔어요. 이 상황에서도 또 사기를 치려는 것 같았죠. 그래? 그 돈 정확히 어디 있는데? 사진만 보고 어떻게 믿어? 사기꾼 말을? 아니라니까. 그건 나중에 알려줄게. 일단 나 좀 숨겨줘. 당신 지금도 거짓말하는 거지? 애들까지 속인 건 내가 모를 줄 알아? 남편이 움찔했어요. 아니야 진짜야. 이번엔 진짜라고. 당신 입에서 나오는 진짜란 말이 몇 번째야. 사업할 때도 진짜라고 했고 로또 사기칠 때도 진짜라고 했겠지. 솔직히 난 당신 이제 못 믿어. 한심한 줄은 진즉 알았어도 사기까지 치고 다닐 줄은 몰랐네. 당신 같은 사람하고 빨리 헤어진 게 참 다행이야. 남편이 고개를 떨궜어요. 한참 있다가 다시 입을 열었어요. 나도 속은 거야. 그 여자가 날 함정에 빠뜨린 거야. 난 피해자라고. 남편이 갑자기 주먹으로 바닥을 쳤어요. 그년이 날 갖고 논 거야. 처음부터 끝까지. 나한테 잘해주는 척하면서 결혼하자고 하면 슬슬 피하더니 다 연기였어. 다 거짓말이었다고. 그녀는 처음부터 나랑 너를 다 이용한 거야. 방송국이랑 짜고 우리 인생 망쳐놓으려고. 남편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분노와 억울함이 뒤섞인 표정이었죠. 저는 남편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피해자? 우리 둘 다 피해자라고? 나랑 당신이? 그럼 당신이 나한테 한 말들, 그럼 그것도 다 그 여자가 시킨 거겠네?
저는 한 발짝 다가갔어요. 당신 뒷바라지하고 시어머니 모시고 빚 갚고 애들 키웠어. 그랬더니 당신이 나한테 한 말이 뭐야? 억척스러워서 찔린다. 여자 같지 않다. 같이 있으면 늙어 죽는 느낌이다라고 한 말. 그것도 다 그 여자가 시킨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혼한 거네? 남편이 아무 말도 못했어요.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었겠죠. 그건 당신 입으로 한 말, 당신 마음에서 나온 말이라고. 그 여자가 시킨 게 아니지. 난 당신한테 버림받은 사람이야. 근데 당신은 뭐야? 돈 생기니까 아내 버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사기치고 이제 와서 그 여자한테 속았다고 징징거려? 당신이랑 나랑 같은 피해자 같은 소리 하네. 웃기지 마. 남편이 고개를 떨궜어요. 갑자기 그 큰 덩치의 남자가 울먹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경수가, 그래도 우리 35년인데 시간 운운하지 마. 그 시간을 값싸게 쳐서 버리고 간 사람이 누군데? 저는 차갑게 말했어요. 그 여자가 당신한테 무슨 잘못을 했는데? 사기친 건 당신이야. 사람들 돈 뜯은 건 당신이라고. 그 여자는 그걸 취재한 것뿐이야. 그래도 날 속였잖아. 당신이 먼저 사람들을 속였으니까 취재를 당한 거지. 자업자득이야. 남편이 입을 다물었어요. 할 말이 없는 거죠. 저는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어요. 손까지 떠는 남편을 보면서도 불쌍하다는 생각이 안 들었어요. 저는 현관문을 열어주며 말했죠. 나가. 다시는 오지 마. 그리고 나한테 연락하지 마. 우린 남이야. 여보, 이러지 마. 나 정말 당신밖에 없어. 난 당신 절대 용서 안 해. 죽어도 안 해. 그리고 당신 숨겨줄 생각 없어. 나가서 경찰서 가. 자수해. 안 그럼 내가 지금 신고할 테니까 나가라고. 남편이 눈물을 흘렸어요. 울면서 빌었죠. 저는 그 모습을 차갑게 내려다봤죠. 살면서 제 앞에서 단 한 번도 안 울던 사람이었어요. 제가 울 때도 옆에서 한숨만 쉬던 사람이 자기가 힘들고 쫓기니까 자기 인생이 무너지니 울더라고요. 남편이 비틀거리며 나갔어요. 문이 닫혔어요. 이렇게 단호하게 행동한 적이 없어서인지 손이 떨렸어요. 근데 이상하게 속은 너무 시원했어요. 가슴에 쌓여있던 게 뻥 뚫린 느낌이랄까요? 며칠 뒤 저녁에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모르는 번호는 잘 안 받는데 그날은 왠지 받아야 할 것 같았어요. 경숙 이모님 맞으시죠? 낯선 여자 목소리였어요. 근데 이상하게 낯이 익은 것 같기도 했어요. 네, 그런데요. 누구세요? 저 민지연이에요. 그 이름 듣자마자 저는 숨이 멎었어요. 방송에 나온 민지연이요. 이모님 만나 뵙고 싶어요. 꼭 드릴 말씀 있어요. 저는 한참을 망설였어요. 이 여자가 왜 나를 만나자는 거지? 무슨 속셈일까? 왜요? 무슨 일인데요? 전화로 말하기 어렵나요? 네, 전화로는 말씀드리기 어려워요. 한 번만 만나주세요. 제발요. 다음 날 오후 저는 약속 장소인 카페로 갔어요. 구석자리에 여자 둘이 앉아 있었어요. 한 명은 남편이 사진으로 보여준 그 여자, 방송에서 보는 얼굴이었어요. 또 한 명은 처음 보는 얼굴인데, 아니, 처음이 아니었어요. 어디서 봤던 것 같은 느낌이 있었어요. 여자는 자리에서 일어나 저한테 깍듯하게 인사했어요. 이모님, 와주셔서 감사해요. 앉으세요. 저는 앉았어요. 여자가 바로 옆에 앉은 여자를 가리키며 소개시켜줬죠. 이쪽은 제 동생이에요. 이번 방송 기획하고 만든 PD예요. 동생이 고개를 숙였어요. 긴장된 모습이었죠. 안녕하세요, 이모님. 저는 두 사람을 번갈아 봤어요. 뭔가 이상했어요. 취재 때문인진 몰라도 저를 이모님이라고 부르는 것부터 저에 대해 너무 잘 알고 있다는 그런 눈빛이었거든요. 잠시 뒤 여자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이모님, 저희 혹시 기억하세요? 네? 아니,
근데 왜 저를 자꾸 이모님이라고 부르시는지. 30년 전에 김밥집 하실 때요. 그때 가게 건너편에 붕어빵 가게 있었잖아요. 저는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거기 그 집 딸들 기억하세요? 그 언니가 저예요. 그리고 이쪽이 동생이고요. 저는 두 사람 얼굴을 다시 봤어요. 눈, 코, 입. 그 어린 시절 얼굴이 겹쳐 보였어요. 어머나, 너희가 그 애들이야? 아이고, 이렇게 잘 컸구나. 여자가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저희예요. 그때 이모님이 김밥 싸주시고 만두 주시고 가게에서 재워주셨잖아요. 그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졌어요. 김밥 한 줄 시키고 5만 원 두고 간 손님, 냅킨에 감사합니다 한 줄 남겨준 손님, 전부 이 아이들이었어요. 너희가 계속 왔다 간 거였어? 얼마 전에 주고 간 그 돈도? 저는 그 자리에서 울어버렸어요. 딱 31년 만이었거든요. 그 아이들을 다시 본 게, 그 여자, 아니 지연이가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이모님, 저희 그때 어떻게 살았는지 기억하세요? 전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 기억나죠. 어떻게 그 모습을 잊겠어요? 아빠가 알코올 중독이었어요. 매일 술 마시고 엄마 때리고 저희도 때렸어요. 장사 끝나고 집에 가면 지옥이었어요. 그래서 아빠가 술 먹는 날이면 집에 안 갔어요. 새벽까지 골목에서 떨고 있었죠. 겨울엔 진짜 죽는 줄 알았어요. 전 그때가 떠올랐어요. 골목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 떨고 있던 두 아이. 얼마나 추웠으면 입술까지 새파랗게 질려있던 아이들.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죠. 이모님이 저희 손잡고 가게 안으로 데려가셨어요. 난로 앞에 앉혀주시고 따뜻한 물 주시고 김밥 싸주시고 만두 쪄주시고. 그때 이모님이 그러셨어요. 얘들아, 이거 먹어. 내일도 힘내야지. 그 말이 아직도 기억나요. 동생 희원이가 이어서 말했어요. 저희한테 그 말이 얼마나 컸는지 몰라요. 집에서는 왜 태어났냐는 말만 들었거든요. 근데 이모님은 잘 먹고 잘 커야 한다고 해준 유일한 분이었어요. 저희한테는 따뜻한 집이나 다름없었어요. 그 가게만큼 따뜻한 곳이 없었거든요. 전 그때 기억이 새록새록 났어요. 생각에 잠긴 절 보면서 지연이가 말했어요. 그러다가 저희가 갑자기 사라졌잖아요. 아빠가 그날 엄마를 너무 심하게 때렸어요. 엄마가 더 이상 못 참겠다고 그날 밤에 도망쳤어요. 저희 데리고요. 그래서 인사도 못하고 간 거야? 네. 그때 상황이 너무 급해서 인사드리고 싶었는데 그럴 시간이 없었어요. 희원이가 덧붙이며 말했어요. 그 뒤로 저희는 외갓집에서 살았어요. 엄마가 힘들게 일해서 저희 키워주셨고요. 이모님 생각은 항상 했어요. 언젠가 찾아뵙고 인사드려야지 하면서. 근데 용기가 잘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씩 가기만 하다가 작년에 이모님 얘기 들었어요. 남편분이 로또 당첨됐다고. 이모님 잘 되셨구나. 얼마나 좋아했는데요. 다시 지연이가 이어서 말했어요. 근데 몇 달 뒤에 김밥집 없어져서 가보니까 남편이 다른 여자 만나서 나갔다고. 그거 듣고 같이 울었어요. 이모님이 얼마나 고생하셨는데 그게 말이 되냐고. 그때 동생이 로또 당첨자를 기획하고 있었을 때라 제가 한번 취재해보라고 한 거예요. 희원이가 언니를 쳐다보며 안쓰럽게 바라봤어요. 솔직히 언니도 무서웠을 거예요. 근데 이모님 생각하면 이 정도는 해야 된다고. 언니가 나서서 도와줬어요. 언니 아니었으면 아무것도 못했을 거예요. 가만히 끄덕이던 지연이가 제 손을 가만히 잡았어요. 이모님 없었으면 저희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진짜로요. 저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펑펑 울었어요. 고작 김밥 몇 줄 싸줬던 그 아이들이 이렇게 어른이 돼서 든든하게 제 뒤를 다 살펴주고 도와주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지연이가 묵직한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이모님, 이거 드릴게요. 이게 뭐야?
그 남자가 재산 숨긴 증거예요. 제가 6개월 동안 모은 거예요. 이혼할 때 빼돌린 돈 내역, 세금 탈루 자료, 위증한 정황까지 다 있어요. 이거 가지고 추가 재산분할 청구하시면 돼요. 숨긴 재산 찾아내면 더 받으실 수 있어요. 꼭 받아내세요. 희원이가 명함을 하나 내밀면서 말했어요. 제가 잘 아는 변호사인데요. 이런 케이스 전문으로 하시는 분 연결해 드릴게요. 저는 멍하니 봉투를 내려다봤어요. 아니, 너희가 이것까지? 당연하죠.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다 하고 싶어요. 두 사람이 동시에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이모님, 저희한텐 이모님이 가족이에요. 딸 둘 생겼다고 생각하셔도 돼요. 저는 또 눈물이 났어요. 도대체 오늘 얼마나 울어야 하는 건지. 참 딸 같은 두 사람 덕분에 그 후로 일이 빠르게 진행됐어요. 변호사를 만나서 증거를 넘겼어요. 변호사가 자료들을 보더니 깜짝 놀라더라고요.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재산 은닉 명백하고 위증 정황도 있고 이거면 이깁니다. 그렇게 추가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시작했어요. 이번엔 그때와는 전혀 달랐어요. 증거가 확실하니까요. 남편 측은 변명도 못하더라고요. 그 결과 추가로 15억을 더 받았어요. 거기다 남편은 탈세로 추징금 8억까지 맞았어요. 53억 중에 남은 게 3억도 안 됐대요. 방송 이후로 남편한테 연락 오는 사람도 아무도 없대요. 골프장 친구들도 다 끊어지고 사업한다던 사람들도 손절당하고요. 결국 감옥 신세를 피하지 못했죠. 저는 그 소식을 듣고도 아무 감정이 없었어요. 불쌍하지도 않고 통쾌하지도 않고요. 그냥 남일 같았어요. 사실 진짜 남이긴 하니까요. 그리고 지연이, 희원이랑은 더 자주 만났어요. 명절엔 같이 밥 먹고 주말엔 같이 영화 보고 여행도 같이 가고요. 몇 달 전 제주도로 여행 갔을 때 두 사람이 말했어요. 이모님, 저희 이제 이모님 딸이에요. 서류상으로는 아니지만 마음으로는요. 맞아요. 밥 주고 재워주고 힘내라고 해준 사람이 엄마지 뭐가 엄마예요. 전 웃으면서 또 동시에 울었어요. 내가 딸 복이 있었나 보다. 아들만 있어서 항상 서운했는데 말년에 복이 있었네. 저는 바다를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그 사람이 로또 당첨됐을 때 저는 우리 인생 폈다 그랬어요. 이제 행복해지겠구나 그랬죠. 근데 그건 제 로또가 아니었어요. 제 인생의 진짜 로또는요. 오래전 김밥 사줬던 그 애들이었어요. 그땐 몰랐어요. 제가 뭐를 한 건지. 그냥 배고픈 애들 밥 준 것뿐인데. 근데 그게 씨앗이 된 거예요. 이렇게 오랜 시간이 지나서 꽃이 핀 거예요. 저는 두 아이 손을 양쪽에 하나씩 잡았어요. 얘들아 고마워. 이모도 많이 사랑한다. 파도 소리가 들렸어요. 바람이 불었어요. 60 가까이 살면서 그때 처음으로, 진짜 처음으로 생각했어요. 아, 그래도 내 인생 참 잘 살았구나. 여러분도 내가 한 작은 일들, 별거 아닌 것 같은 일들, 그게 언젠가 나한테 돌아온다는 사실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로또는 결코 돈으로 오는 게 아니라 다른 형태로 돌아올지도 몰라요. 그리고 그건 우리가 모르는 사이 위기에서 나타나는 걸지도요. 제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